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회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회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회사인데 무엇인가? 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니즈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을 하셨거나 취업을 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대학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학과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못하고 그냥 스케줄대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 상황과 똑같은데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그 포지셔닝과 그 다음에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제 경제학을 배우셨던 기억이 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곡선을 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수요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기업은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여기 이 수요랑 공급이 마주치는 이 점 자체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어, 이론적으로 그냥 점 한 개로만 표현이 됐어요. 이 기업이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업에서 얼마나 생산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생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같은 것들이 과거 경제학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제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경제학이 논의되고 있었던, 네, 과거의 고전적인 경제학의 상황에서는 기업은 가업이 승계됐거나 굉장히 단순한 제품 한두 개만을 만드는, 네,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기업의 경쟁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필요하면 장에 나와 있는 신발을 그냥 구매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발이 더 좋은지 다른 업체랑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들만의 전략이 있어서 그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힌다든지 그런 해석을 할 여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상에서의 까만 점으로만 표현돼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대신 이 사회가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경제학이 발전은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 까만 점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그냥 블랙박스로 이해됐습니다. 기업 안에 뭐가 있는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까만 블랙박스였고요. 어떠한 특정한 자본, 그 다음에 자원, 인풋이 있을 때 어떤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발생하고 그 아웃풋이 공급이 된다 정도에 대한 이해도만 있었죠. 그러다가 유로 클래시칼 이제 신고전 학파의 그 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과점은 이 점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해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한 개를 전국에서 딱 이 기업 하나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랑 무관하게 공급을 하게 되고 수요랑 무관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나타나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카고 학파에게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주면서 독점 기업을
제재할 만한 이론을 만들어내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가 굉장히 경제학으로 유명한데요. 시카고 학파들은 독점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들에게 수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체제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 독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감소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독점적인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한 거대한 기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23살의 젊은 청년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한번 놀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욕의 모습은 가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과 낡은 그렇게 높지 않은 빌딩들이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착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뉴욕에 가서 뭐야 이게 뉴욕이었어 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유명한 뉴욕이 바로 이 뉴욕이야? 근데 그 뉴욕의 모습이 우리가 두루마기 한복을, 흰색 한복을, 염색한 천도 없었던 흰색 한복을 입고선 다녔었던 그 100여 년 전, 지금보다 120년 정도 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모든 다른 국가들이 다 그냥 초가집 같은 데 살고 있을 때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었었던 아성을 가졌던 게 미국의 회사였습니다. 그 관점에서 미국을 다시 보면 영국에서 뉴욕에 놀러 갔던 학생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회사들이 주둔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커다란 기업이 생기게 된 이유, 그 특정한 기업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만 해도 벌써 그 매스 마케팅,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소비자들이 그 한두 개의 기업의 제품을 소비를 하면서 거대 기업이 나타나게 됐고요. 과거에 이제 블랙박스로 해석되었었던 점 하나의 기업들이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세웠길래 이 기업이 이렇게 성공했을까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입니다. 그래서 산업조직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굉장히 다른 그 환경이라는 거죠. 산업 환경이 이제 스트럭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스트레티지고, 그리고 기업이 가지게 되는 결과물로서의 그 퍼포먼스가 비헤비어가 되어서 그 스트레티지 퍼포먼스고, 이제 그 아웃풋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웠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면은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책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이지는 그 공급책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그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퍼포먼스가 안 좋게 되고요. 특정 공급책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섭외했던 기업들은 스트레이지 비헤비어를 굉장한 저가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써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독과점이 형성이 되어서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는 좋아진다. 이런 식의 이제 모든 기업들의 상황과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을 수행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점점 더 심도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는 시초는 이제 경제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다 보니 이 기업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오클래시컬 티어리 신고전주의에서는 점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었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왼쪽에서 이 기업 한 개 한 개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A라는 수요가 있을 때 B라는 형태의 공급을 맞춰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익을 그냥 얻는 굉장한 단순화되어 있는 플레이어였으면은 인더스트리얼 오르가니제이션 티어리에서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전략을 쓰는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전략적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이 이론의 배경이 사실은 경영학의 전략의 기초가 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이러한 관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교과목, 경영학이라는 교과목의 그 근본적인 뿌리도 이때쯤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스트럭처 하에서 기업의 그 환경 하에서 인더스트리얼 인바이러먼트 하에서 어떠한 전략을 컨덕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이 세 가지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게임 이론 같이 A라는 플레이어, B라는 플레이어가 어떤 전략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이 시장에서 이길 것인지 이 게임 이론, 이 게임 이론은 또 경제학의 원초가 되는 거죠. 시초가 되고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이 게임 이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산업의 구조를 5가지의 힘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수요자의 발게닝 파워, 그다음 공급자의 발게닝 파워, 인더스트리의 배리어, 그다음에 신입 그 뉴커머의 이제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5force라고 하는 툴을 만듭니다. 이제 경영정보학에서는 이 5force라는 툴을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이 기술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심도 있는 한 차시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5force 툴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어떠한 형태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어서요. 전략 교과목의 기초가 되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그럼 전략적으로 특정한 전략을 쓴 기업들이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특정 전략을 써서 규모가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들도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큰 회사가 생길까? 원래는 이제 독점적 기업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큰 회사가 생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한 결과 특정한 기업들이 서로 간의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컵을 만드는데요. 이 컵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A라는 회사는 제조만 열심히 했고 공장만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섭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제품을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통 공급망에 컨택을 하게 되고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게 300개의 물량을 얼마에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 혹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식의 계약을 하는데요. B라는 회사가 제품을 가지고 가서 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300개의 물건을 가지고만 가고 제품을 대금을 치르지 않아서 A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금융 위기, 그 경제적 위기를 자금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A라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수많은 컵을 팔아왔었고 우리와 거래를 했었던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굉장히 막역한 친구이고 등등등 다양한 주변 정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B라는 회사를 거래처로 내쓰게 됩니다. 과거에 거래를 했었지만 이번 거래부터 이 회사가 배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친한 친구 하물며 자녀가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해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A라는 회사를 배신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드는 많은 비용들, 그리고 이게 안전한 거래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는 수많은 노력들. 뭐 처음에는 1000개를 넘기기 전에 100개 먼저 한번 납품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개, 그러게 나서 300개 수량을 좀 더 조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전부 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드는 계약 비용이 되는 겁니다. 코스트 오브 컨트랙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그 기업의 주요 활동에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내부 직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어떤 기업들과 거래를 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B 기업도 A 기업보다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의 기업이 나타나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다음 주부터 물건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기업으로 좀 더 수수료 조건이 좋은 곳으로 변경을 해버려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기업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오브 컨트랙트 계약 비용을 조금 없앨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큰 기업이 합쳐져서 일을 해야 되는 규모의 그 일들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거죠. 올리브영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제품들이 죄다 올리브영을 엄청 속여서 물건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다든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재고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고객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올리브영에서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는 거래처들이 우리 회사에 입점해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장을 직접 설립해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코스트 오브 컨트랙트 그 계약 비용들 자체를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합니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 단계가 트랜잭트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AS까지 싹 다 해주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익숙하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간의 수공업을 했었던 기업들을 생각하자면 제품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제품 판매하는 자기 그 사람들, 제품을 운반해주는 사람들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랜 트랜잭션 코스트를 지향하다 보니 기업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다 다른 이유는 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몇 단계까지 줄이려고 했었는지 한 개의 트랜잭션 코스트만 줄이려고 두 기업만 합병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업무를 합쳤을 수도 있고요. 3-4가지의 트랜잭션 코스트를 모두 다 줄이려고 처음에 자원을 가지고 와서 제품 만들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단계들을 한 기업이 다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 호스트 관점에서의 대규모 기업들 혹은 작은 기업들을 해석하는 관점도 있었고요. 에이전시 티어리는요,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기업을 또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제품을 만들었었던 사장님 한 명이 기업을 다 운영하기에는 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빠른 센싱으로 그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다양한 주주들이 한 명의 대표를 선임을 하여서 이제 이 선임한 대표들이 특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더 계약을 해야겠다. 혹은 이쯤에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그만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관계들을 계속 맺습니다. 그 에이전트는요, 대표로 이제 선출되어 있는 그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자 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한 20년 후에 발현될 수 있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올해의 성과, 내년의 성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어낼 때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1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핸드폰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 아이폰이 그렇게 큰 획기적인 그 변화 없이 계속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시점에 고용되어 있는 에이전시 CEO가 과거의 이전 버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티어리가 또 경제학과에서 많이 쓰이는 이론적 모습 중 그 형태 중 한 개인데요. 그리고 전략에서도 이 이론이 많이 씁니다. 이 에이전시 관계 때문에 기업이 제품을 일관적으로 지속적 개발을 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도 일관적인 특정한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급진적인 진보를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초장기적인 투자는 못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이라든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내거나 당장의 성과물이 없는 연구의 분야는 결국에는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소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은 기업의 많은 모습들을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고 기업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특정 전략을 쓴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산업 구조에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기업은 어떤 존재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걸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리소스 베이스드 뷰는요, 띠울이라고 하기에는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소스 베이스드 뷰는 기업을 번들 오브 리소스, 여러 가지 자원들의 조합으로만 보고요. 어떤 기업은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혹은 널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혹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 기업 한 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약에 테크놀로지 파트에다가 굉장히 힘을 줘서 우리 기업은 굉장히 선두적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 번들 오브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기술에 굉장한 투자를 할 겁니다. 만약 우리 기업은 스카이 밑으로는 절대 뽑지 않아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일하는 곳을 만들고, 옛날에 제가 이제 입사를 준비할 때 삼천리 자전거는 아주 탄탄한 기업인데 서울대생만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기업의 전략은 뭡니까? 자전거에 대한 기술을 막 늘리기보다는 휴먼 파워를 굉장히 특정 계층, 특정 직업, 특정 학교에 국한해서 뽑는다 막 이런 식의 소문들이 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아닙니다. 번드러블 리소스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기업의 가치관에 맞춰서 기업의 필요에 맞춰서 리소스를 어떤 방향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한 건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도 있고요. 다 따로따로 집에서 일해 알아서 우선 성과물만 가지고 오면 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곳들은 번들 오브 리소스에서 이 팀워크가 대면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고 각자 도생으로 각자 맡은 일만 딱 열심히 해오면 되는 기업들이 비대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 중에서 테크니컬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뷰가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이 199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기업을 성장시켜 왔었고 기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었고 많은 전략과 자본을 만들어 왔었던 미국 회사가 봤더니 1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있었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들의 노하우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본에게
선두주자를 뺏기고 전자제품은 일본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레퓨테이션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일본 기업들은 네, 그 기업 승계를 자기 가족 승계를 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 그 다음에 노하우들을 네, 아들 그 다음에 삼촌 부인에게 전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전수를 하고 그래서 이 기업이 지식을 어떻게 외제화하는지 그것이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카파빌리티다.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끔 해주는 네, 그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은 자원과 좋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경영이 중요했었던 시대 그리고 정보화가 각광받고 있던 시대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이 시대는 노나카의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 지식이 중요한지 이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기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뭐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이 정보를 활용한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기존에 내가 했었던 단순 작업을 그냥 자동화시키는 정도로만 쓸 것인지 등등이 지금 논의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2002년에 만들어졌었던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네, 이 머니볼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분석이 기업에게 중요한 자산이 됐는지, 이 데이터 분석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